이집트에는 단일 문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기자 평원, 즉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25년 11월 정식 개관했습니다. 규모만 해도 축구장 70개에 달하고 10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한 문명의 전당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의 큰 자랑 거리 중 하나는 단연 투탕카멘의 유물입니다. 약 5,000점에 달하는 유물이 최초로 한자리에서 공개되었고 그 중심에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약 3,3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순금 11kg과 청금석, 터키석 등으로 장식된 걸작입니다. 얼굴은 저승의 신 오시리스와 태양신 라의 형상을 반영해 제작되었고 눈에는 석영과 흑요석이 박혀있어 살아있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유물이 더 특별한 이유는 투탕카멘의 무덤이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묘지인 왕들의 계곡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찬란했던 문명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황금 마스크는 3,3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인류의 보물이며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된 기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완벽한 유물이 무너진 순간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2019년 한 박물관 직원이 평소처럼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만 실수로 마스크의 턱수염 부분을 부러뜨리고 맙니다. 그 순간의 정적과 공포. 3,300년을 버틴 유물을 자신의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직원은 즉시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황한 그 순간 당사자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지 주변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티만 안 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는 공업용 에폭시 접착제를 가져옵니다. 원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본드입니다. 그리고 부러진 턱수염을 급하게 붙입니다. 정교한 보존 기술이 아닌 단순히 붙여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누가 봐도 원래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제가 서서히 밖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이 직원은 다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굳어버린 접착제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과정에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접착제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3,300년 된 유물의 표면까지 함께 긁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점점 깊어지는 상처. 처음의 실수보다 더 큰 손상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이상을 감지합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조사 끝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이후 이집트의 문화재 보존팀과 독일의 보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몇 달에 걸친 복구 작업이 진행됩니다. 잘못된 접착제를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최소한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부러진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숨기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실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덮으려는 행동이 더 큰 파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티만 안 나게 하자. 지금만 넘기면 괜찮다. 그래서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고 상황을 덮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본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진짜 문제는 깨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겉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직원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목적과 방향성이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바다 위를 떠돌듯 사람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 복싱 역사 속 전설적인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인 마이클 타이슨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그는 1966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그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라야 했다. 수줍음이 많고 늘 위축되어 있던 소녀는 점점 거리의 폭력과 범죄 속으로 빠져들었다. 13세가 되었을 때 이미 전과 38범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소년원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런 그가 살기 위해 붙잡은 것이 바로 복싱이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권투글러브를 꼈지만 놀라운 재능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20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전설이 된다. 그가 링 위에서 벌어들인 돈만 약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이었다. 광고와 각종 수입까지 합치면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부를 거머쥔 억만장자였다. 정말 주먹 하나로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2003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자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챔피언,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이 왜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는가? 그러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엄청난 사치와 방탕한 생활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수백만 달러짜리 대저택, 벵골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생활, 수행원들에게 뿌리는 고가의 선물, 하루 수억 원씩 사라지는 파티 비용. 돈은 끝없이 흘러나갔고 결국 그는 수백억 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다. 폭식과 우울증, 약물과 술, 파산과 절망.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지켜내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그가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놓쳐버리자 그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왜 결혼했는가? 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왜 사업을 하는가?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무너지며 결국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끝까지 바른 길을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 사실 타이슨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소년원 시절 복싱 코치였던 바비 스튜어트가 문제아였던 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타이슨을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에게 데려간다. 커스 다마토는 단순히 복싱만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많고 거칠었던 소년의 마음을 품어준 사람이었다. 학교 가기를 싫어하던 타이슨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위인전을 읽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는 엄하게 꾸짖으며 예의와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아이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커스는 바비 스튜어트와 타이슨을 스파링시켰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타이슨을 보며 커스는 직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이슨이 세계 정상에 오르기 직전 커스 다마토는 세상을 떠난다. 그 후 타이슨은 챔피언이 되었지만 동시에 삶의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를 붙잡아줄 스승이 사라지자 주변에는 사기꾼과 아첨꾼들이 몰려들었다. 결국 그는 링 위에서는 챔피언이었지만 인생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은 혼자 강해 보일 수는 있어도 혼자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생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킹스 스피치이다. 이 영화는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심한 말더듬증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라디오 시대가 열리면서 왕은 국민 앞에서 연설해야 했는데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약점이었다. 그때 그의 곁에 나타난 사람이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였다. 처음에 왕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 왕과 평민 사이의 벽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오넬 로그는 왕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비웃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때부터 왕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안의 상처를 직면하게 된다. 왜 자신이 말을 더듬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지,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묶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약점을 도망치지 않고 극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된다. 그 연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픔을 이겨낸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더듬거리던 왕은 담담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섰고 국민들은 그 진심에 감동했다. 그 연설은 절망 속의 영국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결국 조지 6세는 영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 부모의 격려, 선생님의 한마디, 친구의 위로, 인생의 멘토와 조언자, 힘들 때 손 내밀어준 한 사람. 그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역시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사람.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어 주어야 한다. 방향성을 가진 인생, 그리고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인생.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한 시대를 변화시키게 된다. 옷을 빨아라. 예전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는 가장 고된 노동 중 하나가 바로 빨래였습니다. 집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겨울에 따뜻한 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공동수도나 냇가로 나가 얼음장 같은 찬물에 맨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해가며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날 찬물로 빤 옷을 마당줄에 널어두면 옷이 마치 동태처럼 빳빳하게 얼어붙던 풍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자동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옷의 때를 빼는 것조차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빤 옷이 깨끗해진 것을 보면 기분이 참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겉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얻는 기분 좋음보다 우리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옷감을 깨끗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경희대 소아정신과 방건호 교수의 저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은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책 표지에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나를 깨뜨려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기본적이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에서 내가 변하면 그 소속된 그룹이 변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쉬프트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위치를 옮기고 이동한다는 뜻의 쉬프트는 곧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아주 흥미롭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탯줄을 자르는 일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산소를 오직 탯줄을 통해서만 공급받습니다. 호흡조차도 탯줄을 통해 엄마 혈액 속에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모든 생존이 태방과 탯줄을 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탯줄을 통해 엄마에게 생명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탯줄이 잘린 아기들이 100%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애가 꼭 울어야만 할까요? 아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성대 사이의 공간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찰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의 첫 울음이자 첫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즉, 울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탯줄을 끊고 이제는 스스로 호흡하며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한 거대한 쉬프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을 사는 마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탯줄을 잘라내야만 새로운 세계에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듯이 이것은 곧 우리 삶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전 삶의 방식이라는 탯줄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탯줄을 끊어내고 삶의 놀라운 쉬프트를 이뤄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무려 250번이나 출판사에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억대의 빚과 극심한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렸던 이지성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생각의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쉬프트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원고를 열심히 쓰는 것을 넘어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법과 마인드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치열한 노력 끝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삶을 180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코치인 조안나 그로버의 사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촉망받는 승마 선수였던 그녀는 어느 날 심각한 낙마 사고를 당해 선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그녀는 머릿속으로 성공적인 움직임을 끊임없이 그리는 기능적 심상화 훈련이라는 아주 작은 인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미래에 변화된 나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매일의 작은 반복을 통해 그녀는 기적적으로 신체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전문 코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었던 이정아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모두 너를 환자라고 할 때 너를 내 딸이라 불렀다는 어머니의 굳건한 지지를 원동력 삼아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삶을 솔직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을 출간하며 이제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타인이 나에게 매겨놓은 가치나 꼬리표를 단호히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한 작은 행동을 끊임없이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옛 삶의 탯줄을 끊어내고 새로운 호흡을 시작한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당장 떼어내고 싶은 꼬리표가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변화가 있으신가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익숙했던 과거의 탯줄을 자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날을 향해 아름다운 쉬프트를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